자, 그러면 이제 총괄평가 50페이지 이제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거기 이제 50페이지 14번 문제에 보면, 다음은 이제 가전법에 관련된 사료이다. 가전을 경기 지역에 한정된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서술해보고, 니은의 원래 고려 때 군전을 지급한 목적과 지급 방법을 두 줄 이내로 기술해보시오. 자,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니 마땅히 가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자, 여기에서 사대부에게 경기를 지급했던 건 이유가 뭘까요? 자, 실제적인 의도는 경기 이외의 지방의 사전의 성장을 방지하게 한 거죠. 그래서 고려의 말에 사전의 폐해를 수습하고 지방 세력을 억제하게 한 거예요. 근데 표면적인 목적은 뭐예요? 경기 주변에 가서 망치를 수게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농장의 억제를 막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적은 일단 한량풍간대의 지방 공간의 충담이 간인의 위치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지금 목적에는 뭐만 인정해줬다? 수조권만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급 방법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수조권을 설정하여 면세지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주는 이제 수조권 설정해서 면세지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61페이지 4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토지제도를 실시한 목적을 세 가지 서술해보고 기획의 의미를 서술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목적을 문제점을 말해보시고 이 토지개혁에 제일 손해봤던 계층들이 누군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가전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거기서 기획은 이제 의미를 쓰시오. 그래서 한량간대에게 경기 지역의 한량간대,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다음과 같은 실시한 목적 세 가지, 가전법 실시한 목적 세 가지를 쓰셔야겠죠. 국가재정 확보, 토지재 분배를 통해 신진 관료된 어떤 생활보장, 피폐한 농민들의 생활 향상 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기획의 의미는 여기에서 이제 경기 지역의 이제 사람들에게 간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을 했다. 이거는 이성계 추종 세력들 우대하기 조치야. 그 당시에 이성계 추종했던 세력들은 계속 간직에 있는 거고, 아닌 사람은 때려치고 지방으로 내어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고, 니은의 문제점. 자, 여기에서는 이제 가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줬던 걸 얘기하는 후량전이나 이런 것들, 이제 수신전, 이런 것들 이제 문제점을 쓰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수신전이 세습된 후에 사전 부족 형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계층이 제일 손해봤을까요? 아까 얘기했처럼 지방 한량간들, 외방 한량간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제일 손해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 (9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조선시대 토지제도에 관련된 재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경기는 정부의 근본의 땅이니 마땅히 여기에 가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등등이 있고, 뭐, 직전법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직전법하고 이제 가전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문제를 내봤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요것도 이제 그게 답안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92번 답안으로 구성되는데 91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91번으로 돼 있는데 이게 92번이에요. 아까 한 칸 이렇게 밀려서 쓴 거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거기 이제 기획의 조치. 그래서 요게 사전을 취했던 이유는 뭐냐면 몰폐를 막기 위해서 지방세력들이 성장을 막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의 의미, 본전이 뭐라고 했어요? 본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각각 군전 10개월과 본전은 소유권 의미한 거죠. 소유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디귿의 의미를 써라. 각각 군전 10개월, 5개월 준 것은 아까 자기의 이제 소유 토지의 면세권을 준 거야. 면세권. 군전을 지급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있고 니은의 정치적 의미, 직전이라는 것은 이제 관리가 직접
근무한 현직자에게 주는 건데, 요때를 이제 좀 보면, 요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세조가 집권했던 시기죠. 그러니까, 세조가 집권했는데, 꼴 보기 싫어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때려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의미는 뭐냐면, 세조의 집권 시기 때 그걸 시인하고 관료로서 봉사한 사람들에게만 생활기반을 마련해주겠다. 그러니까, 퇴직자에게 안 주겠다는 거야. 때려치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예. 그 다음에 자료 비의 형상들을 반영한 것. 그래서 직전 사전에 이거는 사료 비 자체는 이제 자료 비 자체는 직전법 체제 안에 있었던 뭘 얘기하는 거죠? 간수 간급제를 얘기해요. 예. 그래서 간수 간급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납조제 경제 성장 동안 동시에 그 중앙 집권 강화는 형상을 보인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간수 간급제 실시의 의미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납조자라는 건 세금을 바치는 정객의 어떤 성장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답안을 문제를 만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전법과 간수간급제 이제 볼게요. 자, 직전법은 세조 때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조 때 이제 실시했는데 가전법은 퇴직관리대에게만 좋죠. 퇴직관리뿐만 아니라 전직관리도 좋죠. 근데 이 법은 전직관료들에게만 세금을 수조권을 줬던 제도가 이제 직전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을 보면 수신전과 후량전 목록으로 토지의 수조권과 세습화되면서 경기도에 지급할 가전이 부족했는데 수신전은 뭐냐? 가전을 지급받은 관리가 죽은 뒤에 재혼을 하지 않은 그 부인에게 지급했던 토지예요. 그래서 그 가전을 중에 반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뭐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하면 그 부인이나 배우자가 뭘 받아요? 죽은 후에 한 70%가 60% 받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량전이라는 건 뭐냐? 후량전은 그 가전을 받은 관리 부부가 다 죽고 그 자식이 어릴 경우에는 이들 후량한다는 명목으로 가전을 물려주는 그 토지인데 대개 이제 고려 정식가 토지 중에 구분전하고 유사한 토지예요. 그래서 이 수신전과 후량전은 그 당시 이제 그 관리계층들의 어떤 사회적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건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도에 지급할 가전이 부족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가전 둘러싸고 양반 관련된 어떤 다툼 이런 것도 있었고 왜냐하면 땅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다음 전주 전객제의 갈등, 지주전우제 학생 그래서 종전에 토지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지주전우제가 점점 확산되면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전주의 전객 전주는 토지를 그 받는 사람을 의미한 거죠. 사전 그 관리들 그 다음에 전객은 갖다 바치는 사람들 이런 갈등들. 그래서 이것은 농업생산과 그 다음에 농민경제 발달할 때 토지의 소유자인 전객의 권리와 사적 소유권이 안정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적 소유권이 점점 안정화되면서 전주의 권리보다는 전객의 권리가 강화되고 국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죠? 전객의 손을 들어준 거죠. 예, 전주 관리들이 너무 토지 소유권을 많이 수조권 갖고 있으면 불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시된 게 직전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이제 언급한 건 직전법 배경이고, 그럼 목적은 뭐냐? 목적은 그 양반 지배세력과 토지 점유 상태를 단절하고요. 이때 토지 점유 수조권을 얘기하죠. 양반의 경제적으로 약화시키고 재정을 확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세조의 집권 과정을 도와주는 관련된 경제 기반을 마련. 이건 정치적 목적이죠. 예, 때려치고 그냥 간 사람들에게 줄 필요는 없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결과는 뭐냐면 토지의 사유관념이 확대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양반 관료들이 자기가 퇴직한 후에 이제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하든 뭐라고 했어요? 토지를 소유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농장제라는 작계제라는 생활 형태가 이제 예전부터 했던 그 작계제가 있었는데 그걸 더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전주 전객제 대신에 보다 지주전우제가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죠. 그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농민들이 몰락해서 뭐가 된다? 유민이 발생. 그래서 16세기 때 이 문제점이 이렇게 등장하고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또 훈구파들이 집권했던 시기야. 그러니까 훈구파들이 농장을 확대시켜가지고 뭐냐면 농촌사회를 이제 뭐냐면 뒤흔드니까 그거에 대해 대응해갖고 이제 누가 나타난 거야? 신진사대부이 등장해서, 사립파들이 등장해서 그들과 대항을 하게 되죠. 특히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더 이런 형상이 어떻게 될까? 이제 확대되죠. 농장 확대 더를 가속화시킨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간수간급제 배급과 실시를 보면요. 자, 간수간급제는 말 그대로 누가 걷어도 누가 준다는 거죠? 국가가 걷어가지고, 일반 관리들에게 주는 거야. 사전에 한정돼서 얘기했는데, 예전에 사전에서는 해당 그 수조권을 받은 관리들이 가서 직접 징수해갖고 잘 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면대면으로 이렇게 부닥치다 보니까, 일단 정객 입장일 땐 전주 얼굴 계속 봐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됐어? 살살 길 수밖에 없죠. 이거 전주는 정객제에 오늘날만은 뭘 해요? 갑질을 하잖아요. 예. 이 갑질 문화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하나를 걷어야 되는데, 둘 이상은 거둘 수 있고, 권력을 이용해갖고, 그 다음에, 뭐, 쌀만 갖다 바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곡물도 갖다 바칠 수 있고, 뇌물도 받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농민한테 걷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관리에게 주는데, 이때 이제 농민한테 예를 들어갖고, 그 1별당 300두면 몇 두를 걷어야 되겠어요? 10분의 1을 걷어야 돼요. 30두를 걷죠. 이게 조죠. 조를 걷고, 조세를 걷고, 조를 걷고, 일단 조를 걷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맷을, 그 등에 이제 그 세를 2두를 빼가지고 15분의 1을 빼갖고 몇 두만 주는 거야? 28두만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간수간급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 납조자, 그러니까 정객이죠. 정객이 경제력이 성장됐고, 중앙집권을 강화, 왜냐면 이제 민을 직접 장악을 할 수 있잖아요. 또 한편은 전주 정객 관계가 어떻게 될까? 단절돼요. 실제로 수조권이 뭐가 되는 거야? 녹봉화. 그런 것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수조권의 징수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신라도 노급 때는 누가 징수를 했냐면 관료가 징수했어. 관료조 때는 국가가 했고, 고조 때는 초기 때는 원래 원칙상 국가가 해야 되는데, 후기 때 이제 관료가 이제 간행을 하죠. 그래서 공조는 국가가 걷고, 사전은 관료가 걷어요. 이거를 법제화시킨 것이 뭐죠? 가전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직전법 체제 안에서 뭐가 되는 거야? 간수간급제 실시해서 국가가 직접 걷어가지고, 관료에게 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는데, 주의할 것은 간수간급제는 토지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세징수제도야. 그래서 직전법 간수간급제, 그러니까 직전법 실시에 간수간급제 넘어간 게 아니라 직전법 체제 안에서 뭘 했다는 거야? 간수간급제 실시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다펀제도가 아니에요. 네, 다펀은 뭐죠? 다펀은 한번 이제 그 세금을 걷기 전에 한번 둘러보는 거죠. 그래서 둘러보고 얼마 세금 걷어야지 판단하는 게 다펀이고, 이건 나중에 이제 징수할 때 누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펀의 주체와 징수의 주체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하여튼 근데 이제 이런 직전법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명무실화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급할 땅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농장이 확대되고 지급할 땅이 부족해지니까 점점 이제 어떻게 되냐? 명종 때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해.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장적제다 해갖고 거기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실제 지급할 토지가 없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직접적으로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명종 때 갑자기 폐지한 게 아니라 제도적 폐지한 게 아니라 이미 지급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뭐나 사문화됐다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그 결과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 관계에서 해체와 동시에 사적 소유권을 맡은 이제 지주전호제 관계가 본격적으로 이제 했고, 전주 정객제는 이제 일부 간두전,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토지에서만 한정돼서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의 보수는 뭐만 지급했다? 녹봉만 지급한 거야. 녹봉만. 생활이 더 궁핍해지겠죠. 그러면 관리들이 되려고 하겠어, 안 되겠어? 관리 되려고 해요, 계속. 왜냐면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집안에 넉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이거 안 봐도 돼. 그래서 관리가 되는 목적이 돈 때문도 있겠지만 뭐예요? 권력 추구도 있겠죠. 그 권력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모두 따라와. 돈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하여튼 녹봉을 지금 했고, 그다음 농장이 더 확대되죠. 이제는 현직조차도 이제 세금을 이제 뭐냐면 수조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끌어 모아가지고 농장 확대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농장 형태는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무슨 형태다? 작계제. 그러면서 이제 안락 이천 같은 형상들. 안락 이천은 뭐야? 양인을 압박해서 천민을 만드는 형상들이 그 예전부터 있었지만 더 강해지고. 그래서 16세기 중반 때 노비 인구가 기록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40% 50%는 뭐예요? 노비 인구였어. 이건 농장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국가가 농민에 대한 직접 지배까지 강화했다. 이게 또 뭐가 안 맞죠?
앞에 농장 확대인데 이건 또 국가의 직접 지배 강화. 이거는 양면이 동시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 농장을 통해서 이제 노비가 수가 늘어났지만 또 한편 이런 제도를 통해서 뭐냐면 농민들이 국가에 대한 농민의 지배력이 더 강화됐다. 동시에 추구했다고 보시면 돼. 양면적 형상들이 그 16세기 시대 때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집정법을 이제 살펴봤는데 간수관급제하고 나올 것 같긴 한데 집정법 간수관급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지금까지요. 근데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 시험에는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이 부분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조선전기 이제 조세제도를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조세제도 그다음에 그 조세제도하고, 그 다음에 국역,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볼 텐데, 자,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누가 내는 거예요? 예, 이걸, 소작인이 내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 누가 내는 거죠, 원칙상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작농, 그 다음에 또는 지주겠죠. 물론, 소작농도 낼 수는 있어. 왜냐하면 이제 소작 겸 자작일 경우에 낼 수 있어요. 자기 토지도 있고 남의 토지도 빌려서 왔지만 소작만 할 경우는 안 내요. 원칙상. 근데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누구냐? 소작인들이 많아. 왜? 그 전세를 누구한테 넘기기 때문에. 소작인들이 넘기기 때문에. 근데 원칙상은 그런 거야. 원칙상은. 자, 그러면 이제 가정법 안에 이제 조세제도를 이제 볼게요. 이게 조세제도는 조세징수 이제 제도예요. 징수 기준은. 초창기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시했냐면 보통 10분의 1세를 징수하고 토지를 세 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걸 전품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인간에 따라 사람 따라 인품이 있죠. 인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잖아, 엄연히.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삶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토지도 전품이 있어. 그래서 품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3등급을 나눴어.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나눴어요. 물론 나중에 유품이 바뀌지만.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조선 초기 때는 개나 소나 그냥 이렇게 토지가 비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상품, 정품, 상품, 중품, 하품이 이제 거의 대부분 하품으로 평준화됐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평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세금은 다폰 손실을 통해서 걷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기준을 보면, 예전에 이제 세금을 올 때, 토지의 비옥도와, 그 다음에 그 한 해 풍년을 가지고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걷는데, 어차피 그 전품은, 토지의 비옥도는 뭐야, 다 하품이죠.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나겠어요? 다폰 손실. 한 해 풍년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 다폰 손실은 뭐냐면, 추수기 때 간원이 직접 논밭을 가서 쫙 봐요.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다? 다폰 손실이야. 예. 그래서 다폰 손실은 이제 크게 보면 공정과 사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자체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다폰 손실. 그 자체가. 자, 보통 공정과 사전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공정과 사전은 뭐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수조권성에 나눈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라. 예. 공정은 경기 외 지역이겠죠. 당연히 이거는 누가 징수 주체겠어요? 간이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다폰이라고 해요. 간다폰. 근데 이제 사전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전은 사주가 직접 해갖고 다폰할 수 있어. 사주 다폰 있고 그 다음에 간다폰 있죠. 그러니까 사주 다폰은 이제 뭘 하냐면 이거는 이제 해당 관리가 직접 분급받은 관리들이 가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뭘로 바뀐 거야? 간다폰으로 통일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주 다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주 다폰보다 전주 다폰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예, 공식적인 전주 다폰이니까 예, 곤치세요. 사주도 쓰긴 하는데 전주다편 이렇게 쓰는 게 더 맞겠네. 전주다편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관리가 직접 하다 보니까 깎아주겠어요? 안 깎아주죠. 그리고 깎아주려고 하면 그 논민들이 와갖고 뇌물도 갖다 바치고 눈치도 봐야 되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게 태종 때 중앙집권 강화청에서 이게 한자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돼요.
그러다가 완전히 폐지된 건 언제 때냐? 기록상에 보면 세종 때 폐지됐다고 돼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거 태종 때 폐지되고 세종 때 부활하고 막 다시, 아니, 태종 때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되고 세종 때 폐지하는 그 과정들이 법제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실제 간행상으로는 또 계속 남아있었어. 전주다편이. 그러니까 법제적으로 정착된 거하고, 실제로 그게 한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태종 때 그 폐지된 걸로 잘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아니에요, 이거. 전주다표는 공식적으로 언제 폐지됐다? 세종 때 폐지된 거. 태종 때 잠깐 폐지됐다 다시 부활됐다가 공식적으로 완전 폐지된 것은 세종 때. 기록에 남아있어, 이거. 나와있어.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다회 쓰실 때 어떤 분은 이걸, 요때 폐지했어요. 공전 때 이제 세종 때 간다폰 아니냐. 이걸 간다폰 이렇게 쓰신 분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다폰 손실 쓰셔야 돼. 간다폰은 어차피 큰 범위에서 다폰 손실 범위가 있고 그 안에 속해져. 그리고 온갖 기본서나 통로에는 다폰 손실법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했지, 폐지됐다고 했지, 간다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법 때 아예 다폰 손실법을 뭐죠? 폐지시키죠. 네. 근데 이거는 원칙상 폐지고, 실제로 이게 뭐냐면, 다시 간행 쪽으로 행해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성종 때 건국대전에 호전에 보면, 그게 명시돼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다폰 손실이 공법 때 폐지한다고 했지만, 이거 원칙적인 거고, 우리나라는 간행 쪽 계속 남아있어갖고, 다시 또 뭐냐면, 법제화돼요.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폐지되기는 조선 후기 때 넘어가서 폐지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지만 실제로 이제 다폰 손실법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다폰 손실은 이제 그 관리대에 왔다 갔다 하는 주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정박제로 해서 지세를 고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면 한화 시대 때, 중국의 한화 시대 때 공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공법의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공법은 정액세제거든. 그래서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 그런 논의가 이제 이던지고, 이때 이제 이 논의가 세종 시기 때 되게 이제 많아져요. 그래서 세종 시기 때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도 생기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하고 등등 하고, 심지어는 세종이 뭐까지 했냐면 여론조사까지 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 공법을 이제 실시하고 했때 이제 처음에 여론조사가 어떤 공법 내용이었냐면, 원래는 이제 그 경무법 아시죠? 결부제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경무법을 기준으로, 경무법 뭐야? 토지의 절대 면적을 가지고 실시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지역마다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야. 한경도, 평안도는 절대 반대율이 90%야. 근데 저 하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찬성 여론이 거의 90%. 그 왜 그런 차이가 났겠어요? 자, 토지의 절대 면적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경상도에서, 한경도나 평안도는 토지가 넓죠. 근데 토지가 척박하잖아.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근데 그 하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절대 면적을 하면 좋지. 토지의 비용도 좋기 때문에 각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의 절대 면적은 적거든, 얘들은. 인구가 많은 대신에. 그러면 얘네들은 유리하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원래 실시하려고 하다가 너무 반대 여론이 크니까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고려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경무법 대신에 뭘로? 결부제로 한원내라고 한 거야. 경무법을 잠깐 조선 시기 때 했다가 요때 이걸 그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여론조사가 너무 이제 비등하니까, 창반 여론 비등하고 너무 북쪽 지역에서 너무 불리하니까 뭘로 한원했다? 예전대로 그냥 전 고려시대 전 계속 사했던 결부제도 한원했다. 요때 결부제는 뭘 기준한 거죠? 생산량을 기준한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관련돼 갖고 이제 문제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까지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법이 이제 탄생이 됐죠. 자, 그러면 공법의 목적이 뭐냐? 공법의 목적. 자, 목적은 그 토지 생산성에 대응해서 풍년과 홍련의 정도의 조세를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다폰 손실의 문제점 있죠?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을 분류하고 한 해 강우량에 따라서 9등급을 분류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연분 9등법, 그 다음에 연분 9등, 전분 6등. 이걸 둘이 합쳐서 뭐라고 해요? 공법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전분 6등하고 연분 9등에서 이제 전분 6등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강호장을 정확하게 연분 구등이 가능하게 했던 건 뭐냐면 강호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뭘 발명했죠? 추구기를 발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측량 기준도 경무법에서 결부법은 이제 경무법은 토지 절대 명적. 결부법은 뭐죠? 생산량. 그래서 경무법은 그 잠깐 이제 세종 이전에 태종 때인가 잠깐 실시했다가 세종 때 처음에 공법이 경무법을 기준으로 했거든. 기존에. 근데 이거 안 되겠다 문제가 많다니까 그 조선 그 고종 후기 때 실시했던 결부법으로 다시 돌아와요. 잠깐 실시했다가 그러니까 이 경무법은 그 잠깐 반짝거린 거야. 그래서 그 경무법은 이제 그 뭐냐면 토지 절대 면적인데 세종 이전에 태종 때 잠깐 실시했다가 세종 때도 그 공법을 바탕으로 이걸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부법으로 다시 바꾸게 된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방법은 농부의 손마디 길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척을 만들었어요. 주척은 뭐냐면 주나라의 척약. 이거는 왜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 때, 세종시대 때 음악 정비 작업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아악을 정비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시켜서. 근데 아악은 이제 그 주나라의 뭐예요? 종로 제대악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 지금은 남아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아악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아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면, 그 항존 윤곽을 기준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기본음을 잡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기본음을 어떻게 잡냐면, 그 당시 이제 수수 있죠, 수수. 수수를 50개로 해갖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수수를 50개를 이제 뭐냐면, 빨대에다가 여기 집어넣고 그 길이 있죠. 50개의 길이. 이 50개의 길이가 항종율간의 기본음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1척이에요. 그리고 그 1척을 바탕으로 해서 4분의 1개를 이제 반감을 시켜. 그러니까 1척보다 좀 낮은 음은 4분의 1. 그 다음에 또 낮은 음은 4분의 1. 그래서 5음계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1척, 기준 음계 그 1척 있죠. 1척이 뭐냐면 그대로 어디에 쓰냐면 토지 측량 기준으로 쓰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주척이죠. 그래서 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뭐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 만들어진 주척을 기준해서 뭘 했다? 정확한 그 측정 기구를 만들었다. 측정 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손마디는 되게 주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악을 기준으로 해갖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만든 주척을 기준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수동이측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6등급을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6등급에 따라서 자를 몇 개 두죠? 6개를 둬요. 그래서 이 6개를 두고 이 6개를 달리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수동이측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연분 구등법하고 전분 6등법의 내용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자, 연분 구등법은 한 해 풍년량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정리한 거죠. 잠깐만요. 여보세요? 자, 연분 구등법은 이제 그 목적은 조세의 군등과 감면, 그 중간 부정을 막아서 이제 소노미의 경영과 안정을 국고를 축소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면 단위로 매년 풍령 등급에 따라서 20분의 1로 최고 20도에서 최고 4도로 징수를 했고, 추궁기를 이제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의인은 조선 초기에 성취된 과학기술 발달을 보완했다. 추궁기를 통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공법의 실시 과정에서 관리의 부정부패가 많아요. 그래서 객관성을 상실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낮아지죠. 몇 도로? 4도에서 6도로. 그래서 이걸 이제 고정화시켜 놓은 것이 법이 영정법이야. 예, 영정법은 언제 실시했어요? 인조 때 실시한 법이죠. 예, 그래서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세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예요? 양반 지주들이잖아. 그러니까 양반 지주들 입장일 때는 그 많이 내려고 하지 않겠죠.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영분 구등법에서 최고 한도였던 하하두와 하중도를 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전분 6등법을 볼게요. 전분 6등법은 목적은 조세의 군등, 그리고 내용을 보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잘 달리해서 측정하는 수동이측법을 이제 뒀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것이 이제 너무 번거로워. 6개 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에 따라서 완전 세금량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관리대 부정부패가 많아. 그래서 돈을 받아 먹고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세금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결의 실명제 출소가 됐는데 토지 등급 상승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전분 6등법을 실시할 때까지는 3등급을 실시했죠. 상중하. 대부분 뭐라고 했어요? 하등급이었어. 그러니까 이거 별 의미가 없었는데 문제는 전분 6등법이 실시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 토지의 등급이 어떻게 돼요? 상승이 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품이었는데 대개보니 토지 등급이 해갖고 뭐 5품, 4품, 3품, 심지어 1품까지 돼요.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 토지 등급 상의 결의 실제 명정은 어떻게 해요? 등급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토지 절대량은 줄어들죠. 왜냐하면 토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지 비옥도가 낮은 땅들은 1결이라도 같은 1급에도 뭐야? 토지가 되게 크죠. 근데 같은 그 토지의 비옥도가 낮으면 같은 1급이라도 토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세금은 1결당 그 30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토지 등급이 상승됐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들은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 때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하품이었을 때는 거의 안 냈던 세금들을 이제는 뭐냐면 뭐 상등급, 3등급, 2등급 해갖고 상급으로 이렇게 상등품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공법의 한계를 보면 자, 농사형표를 고려할 세액을 조정 답헌 소식을 규정하여 엄격한 의미의 정액세를 달라지게 된다. 원래는 정액세제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답헌 소식을 금지시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건국대전에 답헌 소식을 다시 집어넣어. 이게 문제점이죠.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제 공법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시행된 게 아니라 거의 지역마다 40년 걸렸어요, 이것도. 그래서 원래 원칙은 아닌 것이 이 40년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다시 부활시킨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공법에 한계 남았다. 원칙대로 안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토지를 많이 소유한 지배계층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토지제도 개혁을 했으므로 결국은 개혁의 의의가 상실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고양이에게 생사를 맡긴 꼴이죠. 제대로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있고 세 번째로는 토지의 등급을 책정할 때 시민은 지주의 땅을 비육하더라도 대개 5등급, 6등급 매겨진 데 반해서 매말 땅을 가진 그 토지들은 실제로 높이 매겨졌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지주 중에 누구에게 부담시켜요? 원래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은 농민들에게 전가시키죠. 그리고 풍류의 등급을 매기는 그 앞에 있는 연분 구등법도 읍 단위, 면 단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름진 토지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자들은 매우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메마른 토지에 소유한 농민들에게는 재해를 입었다고 세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심정이었다. 이게 뭐냐면 그 면과 읍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유리해. 왜 유리하냐면 이들은 면과 읍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면만 읍만 가지겠어요? 전국의 토지를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구조야.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자기가 이제 면제받을 수 어떤 지역에서는 좀 상상도를 내더라도 어떤 지역은 또 하하도를 내기 때문에 뭐예요? 메꿀 수가 있죠. 근데 또 토지가 없는 사람들, 별로 없는 사람들은 되게 면 단위 안에서만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면제받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이 있어요. 예, 요 정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법이 이제 어떻게 나중에 이제 바뀌어졌나 그리고 이제 공법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201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여기에 지세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결부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까지는 이제 결부제를 실시. 결부제는 동족이세요. 동족이세는 뭐냐면 같은 토지에 다른 세금을 받는 거야. 요때 1견은 절대 면적의 의미죠. 그러니까 절대 면적이라도 비옥도에 따라서 뭐냐면 세금을 달리 내는 거야. 그래서 같은 1견은 토지가 동등하죠. 그리고 그렇지만 세금은 달리 낼 수 있어요. 비옥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고려 후기 때 결부의 의미가 뭘로 바뀌었다고 했죠? 절대 면적이 아니라
이제 생산량으로 바뀌죠. 이때부터 이적 동세요.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건 1개월 기준에서 뭐냐면 토지 명적이 달라질 수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의 비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토지의 토지의 절대 기준은 어떻게 해요? 결수는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가 높아질수록 토지의 절대 면적은 줄어들고 토지의 비옥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토지의 절대 면적은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인견이면 무조건 동세를 내야 돼. 똑같은 세 내야 돼. 그러니까 큰 토지를 가지고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적은 토지를 가지고 하든 비옥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세금을 내야 된다. 1견이면 예, 토지의 명적과 상관없이 이게 이적동세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복도 동족이세요, 이적동세요. 이것도 결국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내죠. 그래서 이적동세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유품을 기준으로 이제 내죠. 그래서 유품을 이제 크게 이제 수동이척법을 가지고 냈죠. 근데 호종 때는 이게 뭘로 바뀌냐면 양적 동일법으로 바뀌어. 양적 동일법은 뭐냐면 수동이척법은 자를 뭐예요? 6개를 두죠. 근데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자를 그냥 하나만 두는 거야. 그래서 1등급 1결 자를 하나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죠? 깎아내리는 거죠. 그 결의 수에 따라서 깎아내리죠. 그래서 15부씩 깎아내려요. 그래서 이제 재는 방법이 뭐냐면 양적 동일법이에요. 한 가지 자를 가지고 1등급 자를 가지고 체부를 감하면서 이제 실시하고 하는 것이 양적 동일법이다. 이걸 호종 때 실시했어요. 예, 호종 때.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을 반영을 했던 것은 영종법이죠. 영종법이고 그 영종법은 나중에 비총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 비총제는 영종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총액제로 전환이 돼요. 총액제로.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실시했냐면 예전에도 다폰손실이 폐지됐다고 했잖아요, 공법 때. 근데 실제 다폰손실이 계속 남아 있었어. 그래서 주로 이제 영종법 이전에 영종법 때 이제 다폰손실은 어떤 거냐면 중앙에서 이제 경차관을 파견해요. 경차관이 와갖고 한번 그 지역 동네에 쭉 살펴본 다음에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용들이나 이 사람들 아전들이 오면 이 경차관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과정에 많은 돈을 또 갖다 바치고 우리 지역에 좀 세금 좀 깎아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조 때 실시한 게 비총제야. 비총제는 예전에 누적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죠? 그 지역에 이제 세금을 내야 할 부분들을 정해요. 딱 거쳐놓고 그리고 거쳐놓고 거기에서 한도 내에서 깎아주는 거야. 그게 이제 비총제다. 총액을 정해놓고 미리 데이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깎아주는 게 비총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양평군이 있어요. 양평군이 이제 예전에 산출량을 보니까 만석 정도 산출한다. 국가에 이제 만석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얘네들 이제 만석을 이제 기본적으로 할당을 해줘. 근데 그 해 풍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뭐냐면 관리가 이제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이제 알아서 판단해서 올해 한 1000석 정도 감해주세요. 그러면 800석을 이제 감해주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야. 예. 그래서 종전의 시스템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이걸 통해서 다폰 손실을 폐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총액 체제도 유지됐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하는 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정근제 시대 때의 전세를 거둘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죠. 하나 토지 비옥도와 하나의 풍옥령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걷는 건데, 자 삼국 시대 때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토지 비옥도 가지고만 얘기할 수 있는데, 백제는 마지기, 고구려 검국법, 신라는 결부제죠. 그 마지기는 파종량이에요. 시를 얼마나 뿌리냐. 이 마지기는 조선시대 때 뭐냐면 걔도 좀 약간 부수적인 차원에서 실시해요. 결부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다가 이제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까지는 뭘로 바뀌죠? 결부제. 요때 결부제라는 것은 동족위세로 절대적 면적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리고 비옥도를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차별해서 냈다. 근데 비옥도를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비옥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냥 면적 나누고 비옥도와 약간 차이 있는 것만 좀 부과되는 그런 방법이고, 이때는 세금이 주로 인두세죠. 아직까지는 토지가 비옥도가 거의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고조 후기 때부터 이제 토지 생산량이 높아지면서 비옥도에 따라서 그게 뭐냐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옥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결부가 유명할게요. 요때 결부는 뭐냐면 생산량이죠. 요때는 동족이세가 이적동세죠. 그래서 다른 넓이의 토지라도 1견당면 무조건 같은 세금을 걷는 이적동세고, 수동 이척에 따라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경목법 착관됐다가 뭘로 바뀌죠? 전분 6등법이 되죠. 공법체제에서. 그래서 결부제 이적동세고 수동 이척, 주척을 사용했다. 호종 때는 이제 뭘로 바뀌어요? 이거는 결부제 이적동세 안에서 양적 독립법으로 바뀌죠. 그래서 측정 방법이 이제 면적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면적 중심으로. 왜 면적 중심이냐? 자, 1등급자를 무조건 하나 대고 재벌이죠. 그러니까 면적을 중심해갖고 이렇게 감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결국에는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사 때 결부제가 폐지되고 뭘로 바뀌었다? 정보제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정보제라는 건 지가를 중심으로 하는 거, 지가. 토지 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메이지 시대 때 개혁, 지적법에 영향을 받아요. 지금도 지가죠? 생산량을 기준으로 안 걷잖아요. 생산량을 기준으로 적으면 어디가 제일 땅값이 높겠어요? 전남 지역이나 그런 지역이 땅값이 높겠죠. 근데 여기는 강남 지역은 별로 높지 않겠죠. 근데 지금은 전남 지역이 더 낮잖아. 생산량을 기준할 때. 자, 그 다음에 한 해 풍년과 지역 사정을 보죠. 토지 비옥도마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한 해 풍년을 가지고 또 정해요. 이걸.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답본 손실법을 사용했다고 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공법체제 연분 구등법 바뀌어서 객관적인 어떤 측정 객관성을 이제 확보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본 손실은 뭐라고 했죠? 면단위죠. 그러니까 면단위는 면은단위니까 뭐가 문제야?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국적인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서로 상세할 수 있으니까 편한데, 면단위, 육단위는 자기 지역에 따라 그 조그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측정 기준에 따라 어떻게 돼요? 감면에 따라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죠. 자, 하여튼 영종포 때 이제 인조 때는 1결당 4두에서 6두까지 해요. 근데 답본 손실이 계속 남아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중앙에 경찰관을 파견하는데 경찰관 보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이제 비총 총액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정년도에 이제 그 기준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액을 내갖고 그 관리가 이제 보고를 하면 이 총액을 바탕으로 해서 감면해주는 방법이야. 경찰관이 보고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총액이 점점 늘어나. 처음에는 이제 뭐 1000만석 바쳐라, 뭐 2000만석 바쳐라 했는데 점점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3000만석, 4000만석까지 총액을 할당을 시켜. 그러면 거기에 근데 실제로 이제 3000만석이 내려왔는데 3000만석 맞나? 비유가 그렇죠. 3000석 내려왔는데 그 지역에. 근데 그 지역의 총생산량이 2000석밖에 안 돼. 그러면 1000석이 남죠. 그 1000석을 어떠하든 할당을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식으로 메꿔요?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토지가 있는 것처럼 서열 조작해갖고 부과를 하거나, 항무지에도 세금을 부과하거나, 그러면서 이 비총지의 문제점이 생긴 거야. 원래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일종의 뭐냐면 세도 정치가 하면서 총액제 문제가 생기면서, 세도 정치의 총액제 문제가 생기면서 3난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문제 좀 풀어보기 전에, 관련된 그 근거편을 좀 찾아보고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좀 해보죠. 자, 몇 페이지 풀어보시면 1271페이지 펴보세요. 근거편. 아, 1270페이지 생겨났겠네요. 1270페이지. 자, 1446년에 확정된 공법은 답헌 손실의 문제를 개선하고 당시의 농업생산의 발달에 걸맞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세 수치를 통해 전조를 하충하고 소농민을 보호하고자 강구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목적이 나오고요. 공법은 수준을 20분의 1로 하향 조정하고, 그래서 아까쯤에 10분의 1에서 뭘로 조절했다고 했죠? 20분의 1. 그리고 이제 비옥도에 따라 6등급을 나눴다. 이게 전분 6등법이죠. 그 다음에 당해녀의
작항에다가 구등급을 구분해서 4도에서 20도 나누죠. 그래서 차등 징수를 했다. 하지만 16세기 이후에 이제 수조 지분 급제의 소멸, 사적 지위주제의 확대를 통해서 제지사족들의 성장에서 전세 수치가 점점 지주세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뀌어서 연부는 저차 하한으로 고정이 되죠. 마침내 인조 13년 영종포로 결세당 4두도 법제화됐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 4두나 6두도 법제화됐다고 나와 있어요. 자, 전세 수치 방식 18세기 때 비총제가 실시했다. 이게 영조 때 얘기인데, 비총제는 풍용에 따라서 현지 조사 상관없이 호주에서 산출된 가세 총수와 그의 풍년에 상당하는 풍년이에요. 네, 풍년에 상당하는 연도의 실총을 비교해요. 당해 연도의 실총과 재총을 산출의 각도에 나눠주면 감사가 각급에 분배한 수출 형태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감사를 경찰을 파견하지 않고 미리 정해놓은 그 총액수가 있죠. 총액수와 거기에 이제 실제 실총과 그 결총이 있으면 재총이 있으면 감사가 이제 보고하면 그 재총 한도 내서 감해주는 거야. 국가에서. 그래서 비총제 실시는 종래 중앙에 파견된 경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답헌이 비효율성과 편단에 드러나자 전세 감면권을 누구한테 준 거다? 수령에게 준 거다. 그래서 정부는 해당 연도의 수치 총액만 관찰하고 그 나머지 이제 결총 부분은 그 누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해당 지방의 수정관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조선 후기 때니까 이제 좀 뒤에 얘기하고, 답헌 손실 이제 관련된 내용 볼게요. 419번. 자, 줄친 부분만 읽어볼게요. 1427년에 국왕이 당하간의 과거시험 문제로 불완전한 당시의 농업생산을 안에서 이 제도가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봤다. 요때 이 제도는 누구 있어요? 공법이 있죠. 1430년에 그다음 호주에서 답헌 손실법을 폐지하고 모든 농민에 대해서 1결당 10두씩 거두는 완전한 세제안을 만들었고 이 안에서 중앙 관료로부터 일반 서민에게까지 17만 명의 의견을 물어봤으며 공법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이게 예전에 이제 과거 그 공법을 실시할 때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법은 통과됐긴 했지만 국법 폐지가 돼요. 아까 여론조사에서 뭐라고 했죠? 한경도하고 평안도 지역의 여론이 별로 안 좋았어. 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결부가 아니라 견무기. 그래서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또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실시된 것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요게 공법이 실시할 때 딱 한 번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해졌거든요. 요게 어디 나오면 국정 실찰지도에서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공법의 내용도 외워두셔야죠.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일단 첫 번째가 경무법을 폐지하고 다시 같은 수확량을 낼 수 있는 면적을 가세다면 뭘로 환원했다? 결부제도 환원했다. 그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도 손마디가 아니라 이제 주척을 기본으로 이 주척 9사업을 통해서 항종 율간의 길이를 바탕으로 1척을 이제 잡았다고 했죠. 그래서 주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지에 비옥했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죠. 토지의 비옥함과 메마른가 그러니까 전분 6등품 그해 농사의 풍년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눴죠. 그래서 1결당 20두에서 4두까지 차등 있게 했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쭉 나와 있는데, 자, 세법을 적용하여 토지 생산량을, 그러니까 토지 구분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그의 이제 정지의 상종소라를 최종적으로 토지 기준진 매마지 6등급 나누고, 9등급 나누고, 이거 했고, 그 다음에 토지의 부과 기준 1결당 400마를 봤어요. 400마는 이제 400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400두. 예. 예전에 1결당은 몇 두였어요? 1결당 300두였죠? 근데 이게 400도 바뀌어. 1결당 400두로. 그것을 20분의 1로 해당해요. 예전에는 세금 몇 분의 1 했죠? 10분의 1. 기준이 바뀌어. 1결의 기준도 바뀌고, 세금 징수 기준도 바뀌어. 근데 이게 농민들에게,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전품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어. 예전 하품이었다가 거의 상등품으로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실제 내야 할 세금은 더 내거나 그냥 비슷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의 농사 형편은 읍군 단위도, 읍 단위도 9등급 나눠 20마일 3월달로 징수했다. 앞부분은 이제 좀 부연 설명한 거죠. 그 다음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힌 땅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되
땅을 놀리지 않고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정정하고, 이게 정정전이라고 했는데, 정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해를 입은 토지에 대해 세금을 갚으면 10개월 이상 때만 적용됐다. 등등인데, 요 뒷부분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면제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정정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세금을. 예, 묵힌 땅만 인정하고, 재해를 입은 땅들은 이제 세금 갚으면 10개월 이상 때만 적용되겠어. 10개월 이상 때 적용되면 누구만이 해당될까? 거의 대부분, 거의 대지주죠. 10개월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일반 농민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명음따리로 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대지주도 10개월, 20개월 막 6개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큰 혜택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농민들은 되게 1, 2개월 요 정도 가지고 있다면 혜택을 못 받아요. 면 단위로 이렇게 조그만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대토지는 명 단위로 뭐 10개월, 20개월, 또 어느 데는 또 뭐 다른 토지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워 두세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경무법이 폐지되고 뭘 했다? 결부제도 한원됐고, 두 번째로는 주촉을 사용했다. 손마디가 아니라, 그 다음에 풍류에 따라서 9등급, 그 다음에, 또, 그,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점포에서 6등급,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토지의 부가 기본단위 1개월 수확량이 40도도 받고 20분의 1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농사 짓지 못한 땅에는 세금을 면제하되, 매년 농사 짓는 정정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재해를 입을 때 몇 개월 기준으로 했다? 10개월 이상으로 할 때만 적용됐다. 이런 걸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7차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420번 내용에서 또 이제 정리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보세요. 거기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법의 내용,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봐두시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89페이지 펴보세요. 89페이지. 자, 89페이지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자, 밑줄진 기획의 조치에 취해진 배경을 쓰고, 그로부터 대한제국 성립까지 전세 수치 방식의 변화 양상을 써보시오. 그리고 가에서 입장을 밝힌 통감부 시기부터 1910년대까지 정책의 추이를 쓰고, 나의 입장에서 그 정책의 비판. 너무 거시적이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올 텐데, 여기에서 이제 기획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죠? 공법을 얘기하고, 공법에서 대한제국 성립 이전까지 전세 수치 방식. 이거 쏙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기출문제 256페이지부터 해갖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요게 자체는 안 나오지만 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좀 이 부분들을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여기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일제시대 때 남한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남한 토지제도 할 때 좀 더 얘기하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보죠, 5번. 자, 5번을 보면 이제 세종 26년에 공법 실시의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금방 나오죠. 이건 답이 뭐예요? 답헌손실 폐지죠. 답헌손실 폐지. 예, 여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대역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나중에 이제 군역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갖고 나중에 대역죄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군적 수포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곡물대납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방납제, 이거 관련된 내용이고, 영정가율법은 뭐냐면 영정법이에요, 영정법. 예,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조선 초 정계 수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전반적인 요역이나 뭐 이런 거와 같이 이제 문제를 물어본 건데, 자, 풀어보면, 요역은 성종 때 영민식이 확립되어 1년에 6일 이날, 8개월마다 일부씩 동원됐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성종 때 실시한 8.17 일부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종 때 기준이 개정법 바뀌어요. 원래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요역은. 근데 요역이 나중에 이제 성인 남자가 아니라 기준이 땅의 토지 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바뀌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영민식이라는 건 뭐냐면 시행세칙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행세칙으로서 성종 때 8.67 일부제가 실시해서 이 8.67 일부제의 내용을 이제 보면 상내 요역, 정기 요역은 8개월당 1력부 한 명을 배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있고 벌레 요역, 부정기 요역은 6개월당 1력부를 배치시켜. 그러니까 요때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역부,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때 노동력은 이제 머슴을 시키든 아니면 노비를 시키든 그렇게 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실시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보인이 내던 조육가는 정군의 방구수포 형상이 확대되면서 점차 액수가 증가됐다. 그래서 이제 세조 때 이제 복법이 실시됐는데, 이 복법이 이제 그때 군대에 간 정군에 대해서 보인이 그 세금을 내도록 했죠. 그 경제에 도와주도록 했죠. 그래서 면포를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방군수포제의 대지가가 생기고,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군조수포제 제도가 있는데, 군조수포제의 원래 원칙은 1년에 몇 필이에요? 2필이죠, 2필. 근데 실질적으로는 군포가 2중, 3중이 징수돼.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군포액도 많아지게 되죠. 예,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을 보면 헌물로 납부했던 공무는 호구의 다가에 따라서 점차 토지의 다가로 부과 기준이 바뀌었다. 헌물로 납부했던 건 뭘까요? 공납이죠, 공납. 네. 그래서 공납은 이제 조선시대 전기 때 공납은 토지의 결에 따라서 5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는 주로 호구의 다가에 따라서 이제 냈는데, 이게 토지의 다가로 바뀌게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이제 대동법 할 때 좀 얘기하고. 자, 4번은 수조권자가 직접 답변해서 간수강국으로 바뀌면서 양반 수조권자의 농민집이 강화됐어요? 아니죠. 오히려 약화됐죠. 그러니까 이거 답은 4번이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세 수치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 얘기했고, 요육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고, 요거는 뒤에 있고, 잠깐만요. 10번 문제 보자. 건너뛰어서 91번 10번 문제. 자, 다음 호남 지역의 어느 곳에 1개월당 결세 부담을 내역의 일부다. 이 자료가 작성할 때 시기에 부세 운영제도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예문식 내용에 보면 결전이 있죠. 결전. 결전이란 말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영조 때 군역부에 실시할 때 부족한 세월을 메꾸게 해서 한 게 결전이죠. 그러면 이건 영조 때 이후에, 그러니까 군역부 실시 이후 나온 거 알 수 있죠. 1750년, 그러니까 18세기 중반 이후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시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자를 부세 운영 실태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본연 치계 시타가미, 그 다음에 대동충미, 서원 고급전, 방주인 급수전 이유인데, 원래 이 내용들은 한자 음이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음을 적어 놓은 거고, 여기에 갔는데 용어풀이는 제가 3편 264페이지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알겠는데, 자, 예를 들어갖고, 본연 치계 시타가미는 뭐냐면, 조선후기 때 지방의 군연에 소요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걷었던 세금의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지방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세미는 아시죠? 훈련도감에게 걷던 세금들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전은 아까 침에 이제, 얘기를 했고. 대동충미는 뭐냐면, 대동미의 부족한 부분을 징수했던, 세금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동미를 걷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쌀을 걷다 보니까 보관을 해둬야 될 거냐. 그러면 나중에 지가 파먹어요. 그 운반하는 과정에 뭐요?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어. 당연히 그걸 거둘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서원 고급주는 세금을 징수해서 아재해줬던 수고비야. 일종의. 그 다음에 방주인 군수주도 방주인하고 하급 아존에게했던 뭐냐면 수고비예요. 그러니까 법정 외의 세금들이죠. 예. 그런 걸도 이제 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번 보면 작황조사를 통해 경찰관을 파견했다? 아니죠. 왜냐면, 요 당시에는 뭐가 실시됐어요? 비총제가 실시했죠. 비총제 실시할 때는 이제 경찰관이 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중앙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총액을 내려주면,
그 총액에서 이제 뭐냐면 그 결총 부분까지 내려주면 결총 안에서 누가 결정하는 거야? 그다음 지방 수정관이 보고해가지고 올리면 감해주는 거죠. 네, 경찰을 파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영종법의 정세를 고정해야 됐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훈련도구와 운영자금의 일부를 토지세에 돌려 충당했다. 이게 삼수미세고, 그 다음에 공납의 일부는 진상이나 목목으로 헌물 상납했다. 네, 맞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동법을 실시할 때까지 남아있었던 그 벌공, 그 진상은 헌물 상납이에요. 특히 진상이 상당히 뭐냐면 국민의 가중을 뒀던 건데, 이 진상은 주로 왕이나 왕실에 뭘 갖다 바치는 거예요? 먹을 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냉장고나 이런 것도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송수단도 미비했기 때문에, 갖다 바치는 기간 또 올라가는 기간 동안 뭐야? 썩고 문지르지고 막 그래. 그래서 제일 힘들었어, 이게.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 꼴 보기 싫은 사람 뭐라고 해? 진상이라고 해, 진상.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진상. 다 역사적 기원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부수의 각 부분의 비총재 운영 방식을 운영했죠? 예, 영조 이후부터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자, 거기 이제 16년도 나왔던 건데, 자, 가해와 나에 들어갈 말을 순서를 쓰고, 나의 주요 내용을 써시오. 이렇게 했는데, 가는 이제 뭐겠어요? 답헌손시법이야. 답헌손시법. 그래서 이제 이 답헌손시법을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나가 제정됐죠. 나는 뭐죠? 공법이죠. 그래서 공법의 내용 아까쯤에 제가 돌려준 거 있죠? 경목법이 폐지되고 결부제도 하는되고 손마디 길이가 아니라 주축을 사용했고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자세한 내용들 쓰시면 되고 수조율이 몇 분의 몇? 10분의 1에서 20분의 1. 그다음 1계대 기준이 300도에서 400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진앙전과 재산전, 그러니까 면세와 관련된 종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감면 규정을 두고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있고 참고로 거기에 있는 답헌손실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간답헌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이제 답헌손실의 주체에 따라 간답헌, 전주답헌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간답헌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기출분석표에 다 설명해놨어요. 그거 보고 참조해서 간답현이 이런 거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관련된. 자, 64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64페이지 50번 문제 볼게요. 50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은 공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니은을 무엇이라고 칭하는지 말해보고 그 당시 니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제기했는지 써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기준이 디귿이 실시할 때 어떻게 변했는지 써보고 디귿이 실시 당시 조세 면제 및 감면 기준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니은의 문제점은 매년 풍업률 조사에 그 수확에 따라 납부를 조사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답헌손실법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주관적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토지세를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문제가 제기했고 이때 하나하나의 세제였던 공법을 도입하자. 이렇게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준의 변화는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기획의 기준이 디귿을 실시할 때 내용을 보면 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한 조세 1개월당 생산량 3분의 1을 정하고 10분의 1을 증수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공법 이전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디귿을 실시할 때 기준은 뭐예요? 공법 때 실시한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뭐와 관련된 거예요? 1개월당 몇 도? 400도. 그리고 20분의 1의 액수를 징수했다. 근데 감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품이 전반적으로 상승됐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할 세금은 더 많아지거나 그대로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면제, 감면 규정을 보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힌 땅, 속정이 나는데 세금을 면제하고 그 다음에 재해를 입은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데 몇 개월 이상만 허용하죠? 10개월 이상만 허용한다.
예,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면, 91페이지. 90번 문제 볼게요. 90번. 자, 다음 자료를 읽고 답안 작성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 내용들인데. 잠깐만요. 이게 89번인데, 잠깐만. 그렇네, 답이. 이게 어디에서 밀렸지? 이게 90번이죠? 예, 이렇게 답에 좀 표시를 해주시고. 자, 다음 자료를 읽고 답안 작성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있는데, 가에서 전지하기를, 전지라는 말은 이제 뭐라고 했죠? 여기에서 그 왕의 명리를 교지라고 했죠. 교지의 자세한 내용, 세부사항을 전지라고 하죠. 예, 전지하기를 토지의 결복의 계정 및 정품의 등급과 연분의 고하에 따라 분급하고 쭉 있는데 공법과 관련돼요. 공법을 추진했던 기구를 쓰시면 돼요. 이때 정부기관이 뭘까요? 전제, 상종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1번 보면 기획, 본국은 고려 때 예법을 그대로 써서 토지의 3등급을 나눠 모서리 방면에 수를 쓰고 실제 면적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등등 있는데, 자, 여기에서 공포 실시한 배경은 기획 시기에 정부의 징세 방법과 관련 시기에 한 줄이 쓰시오. 자, 그 전에 그 공법 이전에 뭘 했죠? 이때는 매년 농사 형편에 따라 실제 수확량을 상정하고 손실의 전세 부과함을 경과하며 뭘 했다? 답본 손실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당시의 전품의 그 측정 방법의 내용을 두 줄이 쓰시오. 그래서 전품의 전체적 살펴 6등급으로 나누고 전품이 바로 잡히게 되고 조세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측정법에 무슨 법을 쓰시면 돼요? 수등이척법.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를 달리해갖고 결부를 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죠? 거기 오타 있네요, 측정.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이제 실제 적용 어떻게 했는지 보시오. 이게 연분 구등과 관련된 내용인데, 실제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분이 거의 무시됐다 보시면 돼요. 뭘 기준으로? 하한연을 기준으로. 그래서 거의 사두? 왜냐하면 요 지세는 누가 내는 거야? 원칙적으로. 양반 지주이 내는 거잖아. 그래서 사족 재지 세력이 강해지면서 세금 안 내려고 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강권을 결탁해가지고 자기의 등급을 하도 그냥 내려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분제 사회의 틀 속에서 있기 때문에 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점 쓰면 양반 지주의 신분상 이익이 관찰되어 토지의 등급을 채정할 때 힘있는 지주의 땅이 비웃더라도 대개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눠지고 농민들이 매매하는 땅을 실제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살펴봤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조선의 정계 공납제도를 보죠. 조선 정계 공납제도. 공납은 이제 뭘 갖다 바치는 거죠?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공납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요역이에요, 요역. 특별하게 요역. 근데 요역인데, 그래서 이걸 상요라고 했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특별하게 요역과 공납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역의 기준과 공납의 기준이 동일하게 되고, 이런 간행들이 조선시대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요역이 변경되면 공납이 변경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대동법에 이 요역이 포함되는 배경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요역은, 이제 공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일단 기준은 개인의 호구에게 원래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죠? 고을 단위로 부과해요. 9년 단위로. 그래서 9년의 특산물들 마을 수령들에게 부과를 하는 거야. 바치라고. 그러면 그걸 다시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죠? 호 단위로 재분배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노동력을 동원해갖고 뭐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특산물 캐가지고 지방 수령한테 주면 지방 수령이 취합을 해갖고 다시 중앙에 올리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중앙에 올릴 때, 상납을 하려고 할 때, 거기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창고에 관리 감독관들이 누구하고 방납업자들하고 짜가지고 점태를 하죠. 우리 못 받겠다.
누구? 아웃소싱을 줄 테니 그 박람업자가 가서 얘네들 통해서 납부해라. 그럼 박람업자가 다시 납부하면 박람업자들이 다시 그 지방에 내려와서 그 밑에 민들에게 뜯어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됐던 것이 공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납의 이제 요역과 변천을 가지고 볼게요. 왜냐면 아까 공납과 요역은 서로 연결돼 있다고 했죠? 원래 그 공납이 요역의 한 일종이고 공납과 요역이 이제 제도사가 분리된 건 이제 고조가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이제 제도사가 분리됐지만 그 전에 같이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분리해서 봐야 돼요. 특징을 보면 고조기 때는 이제 그 특징은 요역에서 전제와 역제가 결합돼서 전제 역제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요역이 이제 그 할 때 그 이제 부과를 할 때 전제 역제가 이제 서로 결합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세금을 내면 그 역제들 역을 동원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거고 그 역은 역대로 분리돼 나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 때 이제 점점 기준이 호등이죠. 호등. 근데 이때 호등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인정은 성인 남자들이 많은 호는 상등급 호가 된 거야. 크게 세 등급 나눠서 상등호가 되고 거의 없는 호는 하등급 호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인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공납과 요역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고조기 때는 이제 박납이 성행됐다고 했죠. 고조기 때부터 대납이나 그 다음에 요역은 개정법이에요. 아까 이제 인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개정법을 이제 한 거고 자. 근데 조선 초기 때 들어가면서 바뀌어진대. 조선 초기 때 이제 조금씩 호등인데 이제 인정해서 뭘로 바뀌어요? 토지 결수로 바뀌어. 그러니까 호등이라도 같은 호등이라도 인정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토지 결수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져. 그리고 이걸 5호등식으로 나눠요 또. 5호등제로 나눈다.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역도 이제 개정해서 이제 호등이 전후로 바뀌다 보니까 뭘로 바뀌었다? 개정법으로 바뀌어. 토지 기준이 개정법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성종 때 그 영민식으로서 이제 뭐가 등장했다고 했죠? 8규7부제가 등장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역보고집제에서 이제, 역을 이제 고용하는 체제로 등장해. 그러니까 거기에 지주들이 8년당 한 명씩 배출해야 되니까 이걸 어디에서 사기 시작해요? 인력시장에서 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보고집제는 이제 거의 고용해서 이제 납부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조선 후기 때 들어와서 이제, 바뀌게 돼. 왜냐면 조선 후기 때 이제 보면, 조선 전기 때는 이게 기준이 토지 결수인지 호등인지 명확하지 않죠. 이중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호를 빼지고 이제 유일한 하나로 통합하죠. 이게 뭐야? 토지 결수예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 또 이중적 지수에서 토지 결수인지 호등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뭘 통일했다? 토지 결수로 이제 징수를 했고, 그래서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공납을 쌀로, 요역을 헌물내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 결수, 그리고 이때 제도 대동법이 실시되고 대동법을 실시할 때 이제 요역세도 같이 걷어요. 그래서 토지 결수를 기준해서 공물을 걷고 토지 결수를 기준해 가지고 대동세를 걷고 그 다음에 또 정교수포제에서 쌀도 이렇게 걷어가지고 요역과 그 공납을 같이 일치시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요역이 뭘로 바뀌냐면 예전 노동력 징발했던 제도죠. 근데 이제 조금씩 그 역보 고집제부터 이게 조금씩 고용하는 체제로 바뀌고 그때는 조선 후기 때는 아예 정부가 이제 대동세에서 정교수포제 같이 걷어가지고 노동력 고용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인력을 징발하는 게 아니라 뭘로 했다? 고용해서 부리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영조 때 그 청계천 준설사업 있죠? 그거나 아니면 이제 정조 때 수원성 축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징발하는 제도가 아니라 하는 제도였다? 고용해서 돈을 주고 고용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조 때 그 수원성이 빨리 축조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혹자는 이게 서양식 기구나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그렇다는 이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돈 주고 고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문화된 어떤 사람들이 빨리 이제 할 수 있겠죠. 의욕도 있고. 근데 경복궁이 왜 중건할 때 요거도 뭐냐?
돈을 안 줬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 때는 주로 인정을 기준으로 호등의 인정, 고려 전기 때는 인정에서 토지 결수, 호등 안에 토지 결수 바뀌었고 5등제로 조선 후기 때는 뭘로 바뀌었다? 토지 결수 바뀌고 그리고 대동법 안에 뭐가 포함됐다? 그 이제 요역사가 포함되면서 정결수포제 바뀌면서 이제 결을 기준으로 해서 물납, 그러니까 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징수를 하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노동력 고용하는 제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좀 보죠. 공납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상공, 별공, 진상이 있어. 자, 상공은 정기적으로 매년 지정된 풍물, 토산물을 납부하는 거고요. 별공은 부정기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것을 따라 납부하는데 대개 이제 사신들, 중국 사신들이 올 때 납부하는 거고 진상은 왕이나 왕실에게 바치는 공납물인데 되게 어떤 것들이 많다고 했죠? 음식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 진상은. 자, 공납의 부과 기준은 원래는 이제 조선 전기 때는 이제 고려 후기 때는 호구죠. 정전이었다가 조선 전기 때는 정결로 바뀌죠. 그래서 조선 전기 때 공납제에서는 조선 후기인 인정과 고려 후기의 그 인정과 조선 후기의 토지 결세 중간 가독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5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데 문제점은 뭐라고 했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혼지 인정인지 혼지 토지 결수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뭘로 통합된다고 했어요? 토지 결수로 통합됐다. 요역도 마찬가지고 공납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공납의 문제점은 이제 등장하는데 방납 폐단. 방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려 후기 때부터 있었는데 이거 조선시대까지 계속 가죠. 그래서 방납업자가 중간에 서갖고 물건을 대납해주고 그 지역 해당 지역에 가갖고 너무 막대한 액수를 뽑아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포셈에서는 방납과 대납을 구분을 하더라고. 그래서 방납은 거의 반강제적인 것이고 대납은 자발적으로 했다. 근데 이건 푸셈의 관점이고 실제 그 다른 책의 용어에서는 방납이나 대납에 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공문의 풍물가 수량이 장기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다음에는 앞당겨 수는 인납. 그래서 미리 땡겨서 쓰는 인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공납의 부과 기준이 이중성 있죠? 부과 기준 호구인지 토지 결수인지 분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럼 방납을 보죠. 방납은 백성들 대신하여 공물을 대납하고 수수를 받는 건데, 국가에서는 금지했다고 해요. 국가에서 금지. 그렇지만 대납은 일정한 허용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관점이 아까 얘기했지만 포생 관점이에요. 대납과 광납을 좀 구분해서 얘기하자고요. 자, 방납의 원인은 뭐냐? 공무의 종류와 수량은 국가에서 소유된 것을 기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생산되지 않은 통산물까지도 갖다 바치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현물에서 외주 가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간에 누가 낀 거야? 방납업자가 낀 거지. 대신 납부하겠다고. 두 번째로는 한 지역에 직접 공납이 가능한 물품이라도 국가의 수요와 공납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떤 지역에서는 감이 가을 때 많이 생산되는데 국가에서 요구할 시기는 가을이 아니라 봄이야. 그럼 어디에서 구하겠어?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또 그냥 조선시대 때 수송이 되게 어렵죠. 지금 고속도로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철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송수단이 어려운 이런 것도 있고요. 방납 폐단은 이제 자, 점태가 있죠. 직접 마을에서 지방 고을에서 직접 수납하려고 해도 이게 방납업자 악덕간원이 결탁을 내갖고 어디에서 막아? 그 창고 앞에서 막아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방납업자가 결부되는 거야. 그때 방납업자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경주인, 예전에 했죠. 경주인 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방납업자로 이제 되는 경우 많고, 그다음에 상해 가운데 백성 대신에 공물을 대납해주고 그때 그 막대한 수수를 붙여서 착취해줬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방납이 왜 생겼는가? 그리고 방납의 이제 폐단 이런 것들이 있고 결국에 방납 폐단 때문에 나중에 유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여러 개혁안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조광조가 이제 공안 개정을 주장하는데 공안은 뭐냐면
국가에서 이제 어떤 박람을 할 때, 박람을 징수할 때, 어떤 지역에서는 뭘 생산을 하니까, 얼마큼 바쳐라는 것을 정해놔요. 이게 공안이야. 근데 이 공안은 근데 처음에는 잘 정해놨는데, 연산군 때 문제가 생겼어. 연산군이 욕심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공납 액수를 너무 많이 늘려놓은 거야. 근데 나중에 중종반정 이후에 끝나고 나서 이걸 다시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죠. 국가 재정 한번 늘려놓으면 줄여놓는 게 힘들죠. 원래 계속 거뒀던 걸 안 거두려면 이게 뭐냐면 기존의 어떤 간원수나 그 다음에 국가관리기구나 이런 거 늘려놨는데 이거 더 줄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간행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공안, 예전에 연산군 때 만든 공안대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개선하자. 이렇게 이제 했고,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의 개선안이 있는데, 이는 아예 박납 자체를 금지하자는 그것들 있죠. 그래서 공무를 지방간에 직접 중앙에 납입하자.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못했고, 그다음 배정 원칙을 정결과 민원에 따라서 이제 이거에 정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죠. 토지 결수에 따라서 정하자. 그래서 이제 있고 수미법인데 이게 수미법이 이제 제일 합리적인 이제 건데 이가 공문을 뭘로 걷는 거야? 쌀로 걷자.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게 좀 잘 안 됐어. 왜냐면 아직까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쌀을 거둬도, 실제 이 정부가 쌀을 거둬도 쌀을 통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영역이 안 됐어요. 아직 시장이 널리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 수입을 가능했던 게 17세기 때 이후부터 뭐야? 곳곳에 시장이 형성이 되죠? 유통경제를 활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쌀과 돈을 거둬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살 수 있어요? 시장 곳곳에서. 쌀과 돈을 걷어갖고 공인한테 주면 공인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그냥 하나의 개혁안에 불과했고 나중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 수입법이 이제 대동법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석열의 개혁안을 보면 상공의 대가로 1년에 통상 정결 나눠 매긴 액수 쌀로 해서 차별 없이 부과하고 징수하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쌀로 걷다는 그런 주요 내용이고 정산 또는 물자 공급 별도제 이게 나중에 뭘로 나타난 거죠? 공인이라는 제도 나타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대동이라는 게 있어. 사대동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이제 개혁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양반 살인들이 몇 명 살인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개인 자원 차원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 양반 살인들과 관리들이 서로 이제 심합쳐갖고 잠깐 이제 쌀려 걷는 사대동을 실시했어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인 거죠. 이것을 국가 차원으로 발전시킨 게 뭐냐면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예.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 대동법의 기운이 많아요. 사대동도 많고, 앞에 이제 수민법도 많고, 반대동이라고 반반자. 그래서 상공만 실시하고 벌공은 실시하지 말자. 그래서 이게 합쳐져가지고 뭐가 되냐면 나중에 대동법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 기원이 됐던 것이 사대동이나 수미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전개 국역을 보자. 이 국역은 일종의 요역이에요. 요역. 요역. 그래서 국가가 부과된 역을 이제 국역이라고 하는데 요역도 있고 군역도 이제 같이 있는 거죠. 네, 요역과 이제 군역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국역은 크게 역을 구분할 때 이제 신역, 요역 이렇게 구분하죠. 신역은 기준이 뭘까요? 이거는 인이에요. 인. 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요역은 아까쯤에 얘기했던 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근데 호는 이제 초창기 때는 인정이었다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토지 결수로 바뀌죠. 예.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신역은 신분에 따라서 이제 역이 정해져 있어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보통 양인들은 군역을 짊어지죠. 그래서 정군과 보인으로 구분하고 다만 이제 양반, 서리, 항리들은 군역을 면제하는데 왜 양반, 서리, 항리들이 이제 군역을 면제한다? 자, 되게 양반들은 관리들이나 어떤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서리나 항리 같은 경우에 직역을 수행하잖아요. 이 사람 그래서 직역이 명분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양이지만 되게 국가나 지방의 공공기관에 종사하거나, 그 다음에 향역을 담당하거나, 양반 현직관리, 그 다음 성균관과 한계 학생들, 서울대 학생도 빠져. 왜냐면 교생, 원생도 일종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직역이다. 빠지고,
그 다음에 상품 이하의 전지관료도 빠지고. 그래서 이제 있고, 천역은 뭐냐? 천역은 천인들이 담당하는 역이에요. 네. 그래서 노비들이 담당하는. 그래서 이제 보통 노비들은 역을 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보통 이제 군대도 안 가지만 요거만은 가요. 근데 이때 천역의 대상은 모든 노비가 아니라 어디요? 공노비예요, 공노비. 공노비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천역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담당해. 보통 역은 담당하지 않거든요. 원칙상 여자는. 그렇지만 이제 천역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제 담당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산노비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제외되고 공노비를 대상으로 이제 한 건데 공노비는 이제 신용을 납부하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당시 선상노비하고 낙공노비 있었다고. 그게 이제 일종의 천역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역은 아까처럼 뭐와 연결됐다고 했죠? 공납과 연결됐다고 했죠? 원래 공납과 요역은 거의 이제 같은 무리에 있고 공납이 요역 속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같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오호동제를 실시했고 요역의 종류를 보면 전세 및 수송, 그다음 곡물, 진상물의 조달, 토목공사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지대는 이제 뭐냐면 지대와 연접은 뭐냐면 이제 그 위에 관리들이나 내오거나 그다음에 이제 왕이 내올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 영접해주고 여러 가지 과일도 갖다 바치고 먹을 것도 갖다 바치고 그런 거야. 왜냐 그 당시에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내려오면 다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은. 자, 요역의 부담과 배정을 보면 위로부터 양반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천인까지 혼을 구성한 백성들이 부과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양반들은 이제 되게 상당수가 면제를 받았어요. 요거는요. 그다음에 요역의 변천수는 조선 전기 때는 뭘 기준으로 했다고 했죠? 호를 기준으로 했다고 했죠. 근데 호는 처음에는 인정수를 기준으로 했다가 나중에 토지 결수를 바뀌죠. 그래갖고 이제 개정이 처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개정과 개정을 전출했다가 정조 때 그러다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세종 때 개정법으로 바뀌어요. 개정이라는 것은 이제 호에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토지 소유 면적을 기준한 거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성종 때 897 일부제를 만든 거야. 이게 영민식이라서 역을 동원할 수 있는 시행 세칙을 의미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영민식을 확립하는데 상내 요역, 정기적으로 동원한 것은 몇 부? 1역부. 이제 8개월당 1역부가 형성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래서 6일 동안 동원될 수 있고요. 변례 요역은 전 6개월당 1역부. 그래서 이제 건국대전에 이렇게 명시됐다. 예, 토지 단위도 해갖고 한 수치가 정착됐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동법 실시의 요역을 보면 나중에 대동세가 합병된다고 했죠. 같이 거둘 때. 왜냐하면 그 공납하고 요역은 같은 기준이고 원래 같이 파생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결화되면서 대동법을 통해서 통합되고 이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모집제, 고집제가 돼. 그래서 이제 지방 간화에서 뭐냐면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방식으로 해요. 동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반과 평민의 경제 활동을 이제 볼게요. 자, 양반과 평민대 경제 활동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은 거긴 한데 일단 보면 자, 양반 지주의 생활을 보면 이제 양반들은 이제 가전, 녹봉, 자기 소유 토지, 노비 그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됐다. 삼남은 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런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양반의 토지 경영은 이제 노비에게 직접 경작시키는 무슨 제가 있었다? 작계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농장제 형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변적반수의 형태의 소자로 바뀌게 되는데 작계제에서 이제 그 변적반수로 바뀌는 그 기점이 뭐냐면 16세기 후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주전호제 변화를 보면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농장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이제 그 직영제하고 또 하나가 작계제 이렇게 했는데 초창기 때는 작계제였어요. 그러다가 16세 후반 때 이제 뭘로 바뀌어요? 지주 전호제도 바뀌고, 그러니까 변적 반수제 바뀌고, 요때 이제 조선 후기 때 넘어가면 이게 농장제에서도 작계제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직영지로 바뀌어요. 예. 작계제는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면 작계제는 고조시대부터 해서 언제까지? 조선, 전기, 학자마다 의견을 다지면 16세기 중반까지 일반화된 그 토지
형태인데, 농장 형태인데, 대개 보면 이제 세 개로 나누죠. 토지 형태들. 하나는 그 직영지. 그 다음에 여기는 작계지. 사경지.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이걸 경작하는 사람들 되게 외고노비드야. 외고노비. 그리고 지주들은 되게 부재지주들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직영지는 일종의 외고노비드 이제, 직접 가서 한 2, 3일 동안 일을 내. 여기에서. 이 직영지에서 생산된 그 곡식들은 누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지주가 갖는 거죠. 지주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경지는 이제 외고노비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주인한테 이제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건데, 여기 100% 누가 갖는 거야? 이거는 노비가 갖는 거야. 노비가. 그 다음에 작계지는 여기에서는 이제 생산된 부분은 2분의 1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지주. 그리고 2분의 1은 그 노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뭐냐면 작계제예요. 작계제 농제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외고노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또는 예송노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양인들 뭘로 만들어요? 천민화 시켜버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양민을 위협해서 위랑, 이게 뭐야? 갑자기 양락. 잠깐만, 이게 맞죠. 네. 암락위천이라고 했죠. 예. 양인을 압박해서 천인으로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노비수가 조선 중기까지 16세기 중반까지 노비가 전 인구의 40%에서 50%가 노비 인구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때 노비는 이제 외고 노비고, 우리가 생각할 노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을.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변잡한 수제는 언제부터 등장해요? 이건 고조 후기 때부터 등장해요.